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조문외교를 마친 윤 대통령. 뉴욕의 유엔 총회로 날아갔습니다. 기조연설을 통해서 밝힐 대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요. 이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타격을 받은 우리 자동차 산업 또 1,400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한미 당국의 공조, 이 대응 방안 등이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또 캐나다와의 이 배터리 광물 자원을 비롯한 경제 협력 등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부쩍 떨어진 기온을 느끼면서 이 가을은 참 좋은데 짧은 가을이 곧 지나면 닥쳐올 겨울을 감지한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을 대비하라. 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것이 최근 지나간 가을 태풍만은 아니겠죠. LNG 가격이 최근 2년간 35배 올랐다고 합니다. 한전은 발전소에 대금 지급도 못할 판이라며 울상이라는데 그렇다면 에너지 대란은 이미 닥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추운 겨울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평론가님 오늘 잘하셔야 되죠. 네. 생일이니까.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인시켜야죠. 청취자분들에게. 네, 열심히 오창석이 하겠습니다.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영국의 조문 외교를 마쳤고요. 뉴욕으로 날아갔는데, 박 기자님 도착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착을 했고요. 네. 이제 나흘 동안 뉴욕에서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또 양자 정상회담, 경제 외교 이런 것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5박 7일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엔 총회 중심 주제가 분수령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번째 순서로 연단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적인 또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으로 유엔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인식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 부분인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눌지, 특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여러 얘기들, 또 환율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얼마나 오랜 기간,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만날 수가 있을지 이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뉴욕에서는 경제 외교 일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제 외교 키워드가 세일즈 외교,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 협력 기반 구축, 이 세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새 정부의 투자 유치 의지를 설명하고 또 외국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세일즈 외교에 나설 상황이고요. 또 뉴욕 대학이 주최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유하고 또 K브랜드 엑스포에서는 중소기업 소비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재미 한인 과학자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한미 스타트업 서밋,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미국에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첫 번째 순방국은 아무래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대한 장례, 조문외교였기 때문에 연결식까지 다 끝났고요. 네. 이제부터가 좀 본격적인 일정인 것 같은데 유엔 총회의 중심 주제가 만만치가 않네요. 분수령의 시점.
세계적인 격변 또 여러 가지 공급망 경제 위기 예상되는 게 많은데 자 우평론가님 어디에 좀 방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그 법안, 인플레이션 법안과 그리고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죠. 이렇게 반도체 과학법 그리고 바이오 행정 명령 요 세 가지가 가장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자국 내 뭐 도요타라든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를 통해서 뚫어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일반 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남겨둘 것인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인가. 지금 정부 기조가 민간과 고도화 이런 키워드가 계속 잡힙니다. 어떠한 일들을 계속 민간에게 이름해서 고도화된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민간에 일임한 건 맞거든요. 지금 사기업들에 대해서. 근데 이 사기업들이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혀 있다면 국가가 뚫어줘야 됩니다. 이때 국가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막혀 있는데 이제 막히게 됐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와 형평성에 비교해서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외교적인 수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전기차종만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 뭐 도요타는 뚫어냈다고 했지만 일본 현지에서 현대의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기아 EV6가 잘 팔리고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으로 뭐 런던에는 블랙캡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택시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일본은 MK 택시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서비스로 탁월한 아주 서비스를 잘 하기로 유명한 이제 일본 내 기업인데 700여 대의 택시 중에 50여 대를 현대 아이오닉으로 구입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현지에서 그 기술과 자부심이 깊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를 50여 대나 구매해서 쓴다는 것은 이건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현지에서도 흔히 말하는 통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에 막혀 있다면 이걸 대통령이 좀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이건 현대자동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 연구원들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 선점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냉정하게 바로 풀리긴 어렵다고 봐요. 바로 풀리긴 어렵다고 보지만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연말까지라도 또는 내년까지라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풀리지 않는다고 화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것만은 풀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간의 회동에서 뭔가 풀 수 있는 단초라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이제 이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또 절박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순방이 좀 흥미로운 거 영국, 미국, 캐나다 다 좀 영미권 국가잖아요. 캐나다는 이제 불어권도 있긴 한데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영국은 떠났는데 계속 이 조문의 일부 취소 논란이라든가 일정 논란 또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이런 게 이어지고 있어서 한번 박 기자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가 그러니까 조문 외교라고 타이틀을 걸고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정 우리 이 한국식으로 치면은 영정 사진을 보고 조문하고 그다음에 뭐 이 장례식 아니면 뭐 발인식에 참석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제 관에 참배하는 조문하는 그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교통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원래 오후 뭐 2, 3시에 도착하는 그런 정상은 조문록 작성이 안내가 됐 참배 대신에 조문록 작성이 안내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율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착한 시간이 3시 30분이었거든요. 시간 일정상 못 가고 바로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을 갔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일찍 가서 몇 시간 일찍 가가지고 조문도 하고 그다음에 리셉션 참석을 하고 장례식까지 보고 오는 게 그게 조문 외교 완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충분히 조율이 되고 우리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외교부 차원에서도 다 세팅이 돼서 늦지 않게 갈 수가 있었는데 왜 늦은 거냐.
그게 결국에는 외교 참사가 아니냐. 조문 외교 갔는데 조문을 못한 거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아니 왜 이 외교 또 슬픔을 이런 걸 왜 이용하려고 하냐.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느냐 비판하고 오늘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야당을 향해서 정치 공방 그만해라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홀대론이 돌고 있는데 이거 사실 아니다. 뭐 초청을 못 받았다느니 이런 건 근거 없는 이제 헛소문이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긴 했는데 이 김준일 대표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팩트 체크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조문을 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못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간 것이다. 근데 이제 어제 속보는 이랬어요. 교통 통제로 일단 조문은 취소. 네. 그리고 리셉션 참석. 그 조문은 나중에 할지 말지 그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식으로 이어졌고 보통 발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결식 하면 관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윈저궁으로 옮겨졌으니까 네. 안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조문은 없잖아요. 예, 그 뷰잉하는 이제 관의 조문은 없고 조문록, 방명록에 네. 이제 작성을 하는 정도일 텐데 이건 어디에 좀 책임 소재가 있는 겁니까? 정리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불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출발 전에 순방 관련 소통관, 간사당 회의 내용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요. 네네. 이제 여기 돌고 있을 때는 처음 출발 자체가 7시로 돼 있습니다. 네네, 아침 7시. 실제로는 9시에 출발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 2시간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결국 비행기가 떠서 도착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15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탠스테드 공항에 내려서 다시 조문을 하러 가는 기간, 그 거리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역추산을 해보면 몇 시에 출발해야 교통 혼잡을 뚫고 조문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를 계산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출퇴근할 때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시에 출발하면 약속 장소 갈 때도 하는 거고 7시에 출발하면 찍어보고. 네, 9시보다 2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결정을 네. 처음에 분명히 용산에서 내릴 수 있었을 네,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7시에 그 기자단 내용이 있었는데도 9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돌고 있는 간사단 회의 내용에서 7시 출발이 잘못된 내용이라면 누가 잘못된 내용을 퍼뜨렸는지도 좀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무조건 이제 돌고 있는 얘기라고 뭐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장례식이 더 중요한 것인가 조문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현지법에 따라야 될 거잖아요. 네. 현지의 상황에서는 관을 열고 뷰잉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곳에서는 이제 lying in state라고 해서 누워있는 상태를 보는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러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하고 뒤에 걸 하러 간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다시 원초적인 이유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왜 출발했냐? 조문을 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러면 사실 그 뷰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출근길 문답에서는 긴 내용으로 답변하신 일이 거의 없었으니 이 부분 아마 그냥 논쟁거리로 계속해서 남을 것 같고 네. 용산에서 홍보수석이라든지 이런 기자 질의응답에서 좀 디테일하게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홀대론으로 네. 공방으로 가는 건 저는 이게 쟁점, 논점이 아닌 것 같고요. 홀대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홀대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조문이 왜 안 됐는지 네.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충분하게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영국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연결식이 끝나고 나서지만 조문록은 작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장례식 이후에 이 장례 미사 이후에 윤 대통령이 조문록을 작성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써오신 여왕님과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또 얘기한 부분이 이게 미사 이후에 장례 미사 이후에 조문록 작성한 이 정상급 인사가 또 있다. 네. 그래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이렇게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서 조문록을 후에 작성을 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은 아니다. 또 이런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남아 있는 일정이 또 중요한 대목들이 많으니까 잘 성사되고 성과가 일궈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조문 정국은 또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저런 확인 절차들을 거치겠죠. 자,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 기간이에요. 일단은 또 이제 이 외교에 많이 뉴스가 묻혀 있기도 한데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때문에도 묻혀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서 또 여야가 격돌했는데 이슈가 있군요. 하나는 지난주 이제 대통령 내외 출국 전에 나왔던 영빈관 신축 문제 철회됐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 이렇게 얘기했던 태양광 카르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방이. 어제 보면은 그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 부분이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영빈관 관련된 질문을 퍼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이번에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는 됐지만 맨 처음에 이 계획이 나왔을 때 한 총리가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좀 논란이 좀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요. 영빈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에 있었던 그 영빈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가 시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총리가 몰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의문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 이런 질문에 한 총리가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라고 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빈관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게 정책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가는 상황에서 총리가 모르게 어떻게 이게 일이 진행이 됐었을까? 또 이런 궁금증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철회 결정을 내렸지만 어떻게 해서 신축 계획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철회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론을 파악하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것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영빈관 이게 지금 어제도 다루기에는 기재부 예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확인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이야기로 이제 여론화가 되고 대통령이 단칼에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처리하겠다 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됐지만 자 문제는 그럼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총리는 국무회의에 책임급으로 참여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요. 저는 총리가 진짜 몰랐을까. 이게 사실 둘 다 문제거든요. 보통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은 늘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면 무시고 알았다면 나쁜 건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에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랐다고 했으니까 사실 무능과 무지에 가까운 상태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정치권에서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알았음에도 몰랐다라고 얘기할 때 이 878억 원을 떠나서 국가 예빈을 모시는 곳에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총리가 몰랐다는 문제고요. 대통령도 몰랐다는 것은 이거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게 그러면 안 되죠. 네,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기업이 부대 건물을 짓는데 의사결정자가 모르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되고 지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파 싸움으로 바로 번지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병도 의원이 책 한 권 정도 되는 기재부 예산에서 그것만 콕 집어서 바로 알게 됐다는 것은 내부에 무슨 기재부 안에 고발자가 알려줬다. 또는 친민주당 성향의 기재부 직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포인트를 계속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가짜 수산물업자 김모 씨가 터졌을 때 그 당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람 사면해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확 돌려버렸어요. 이슈를. 지금은 그렇게 이슈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책에는 분명히 남아있고 언젠가 한병도 의원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삽을 뜨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 건물이 뭐냐 영민관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싫어해서 대통령이 철회할 정도의 이 큰 사안이면 도대체 국민들이 싫어할 게 뻔한 이 큰 사안을 누가 추진했느냐는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규모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태양광 이권 카르텔 이른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권 카르텔의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이나 입찰 담합 이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거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계속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이권 카르텔. 자, 보니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벌인 공방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누구와 어떤 공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막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수사 관련된 얘기를 야당에서는 물어봤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는
아니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는 게 정치 탄압이냐 이렇게 여당이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한다. 네.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정치 타담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 이제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하라는 거 그 정파적인 접근이다라고 또 반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불리 따져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건 한동훈 장관이 어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수사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박도 했죠. 야당 의원 또 언성 높이 법대로 하세요. 법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브리핑까지 듣고요.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작업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먼저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입니다. 호남터널에서 사고도 있는데요. 갓길에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이 호남터널을 지나서도 내장산 부근 쪽으로는 공사의 영향을 받아 정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8탄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5km 구간 안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해미 부근에서 작업의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삼락에서 대동요금소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7km 정체입니다. 의성을 지나 안동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강원권인 신평 분기점에서 만종까지 공사의 여파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다가 마성에서 용인을 지나 양지터널까지도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야권, 여권 다 지금 논점이 다르네요. 법무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냐 이런 공방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 전해드렸고요. 또 태양광 사업 관련 지난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 문제냐, 아니면 지금 영빈관 신축 절차적 논란이 문제냐. 자, 다 중요하겠죠. 다 좀 잘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또 편치 않습니다. 이 유상범 의원, 지금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한 윤리위원인데 어제 사퇴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문자가 노출이 됐잖아요. 정진석 위원장의 휴대전화가 촬영이 돼서 의총장에서 노출이 됐는데 저희가 맨 처음 봤을 때는 그날 보낸 게 아니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진석 위원장이 해명하기를 이건 8월 13일에 주고받은 그런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럼 한 달여 만에 문자를 주고받은 거네요. 그런 셈이 됐죠. 근데 이게 어떤 날이었냐 그날이 그러면 그때 이른바 이제 양도구역 관련된 얘기 그걸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진석 위원장이 유상범 의원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이런 답변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진석 위원장의 해명은 나는 그때 평의원이었다. 비대위원장도 아니었다.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이렇게 의견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랬더니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윤리가 어떤 제명이라는 결론 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그리고 윤리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내용의 문자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물러나겠다. 윤리위의 진정성 훼손시킬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평의원이든 뭐 비대위원장이든 그걸 떠나서 누가 물어보는 간에 윤리위원이 자신의 뭐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자신의 생각을 미리 드러낸 셈이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유상범 윤리위원을 윤리에 회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뭐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평론가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의 체리다봉 이후에 네네. 일들이 그냥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하면서 물결표를 보냈어요. 이게 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네. 마침표를 찍는 것과 물결표를 찍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누군가 보기에는 신나 보이기도 하고 네. 별 사안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은 뭔가 합을 맞춰서 이뤄가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무조건 날리겠다라는 것을 착착착 수행해 나가는구나. 누가 오더라도 이거는 일어날 일이었구나라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됐구나. 또는 대통령의 그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그걸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안이 이준석 대표의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떠나서 네. 힘이 더 큰 사람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집권여당 대표를 그냥 날리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떠한 대선 기간 과정에서의 원한이었고 공직자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날리려고 있는 작업을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없죠 사실은. 네. 자 8월 13일에는 정진석 지금은 비대위원장, 당시에는 평의원이었다. 그렇습니다. 평의원이라기엔 워낙 중진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제 기억에는 우크라이나에 이준석 대표가 방문했을 때 네. 이미 이제 온라인으로 설전을 또 그때 이제 육모방망이 이런 게 나왔었었죠. 벌였고 네. 또 국회 부의장이지 않습니까? 중진인데 네. 지금은 이제 고 내려놨습니다만. 근데 어제 이제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촬영이 됐을 때. 네. 그 위에 거는 8월 13일에 주고받은 메시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있는 네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예.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오늘 오찬 함께 합까지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은 저도 완성할 수 있겠네요. 네, 시다가 네. 아닐까 싶은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어제였잖아요. 어제 상황. 네. 비대위원장과 또 윤리위원회 만남이 네.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이제 오찬을 하는 건 적절하냐 이런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은 또 비대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일파만파 갈 것 같고요. 28일 예정된 지금 가처분 신문 그 이후에 결정 또 윤리위는 이제 지난 18일 일요일에 게시됐으니까 정말 제명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참 이 살얼음판입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지금 최근에 가장 이 민생 관련으로 사회 사건 뜨거운 건 신당역 살인입니다. 20대 여성 영무원이 밤에 화장실에서 살해가 됐고 어제 이 가해 남성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경찰이 좀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지금 보면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한 얘기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 거기에 더해서 불송치 결정했던 사건들까지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 대상을 보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것만 1,700여 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서 열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신상이. 네. 그때 심사위에 참여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모두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 찬성을 했는데 사전에 계획해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잔인하게 이제 범행을 한 네.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 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세 이 전주환 이 씨의 신상이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전주환의 이 계획성 계획한 범죄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될 때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에 이제 붙잡혀서 언론에 공개됐을 때 모습을 보면 회색
옷이었어요. 네. 점퍼가. 알고 봤더니 그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점퍼였습니다. 뒤집어 입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보기에는 범행 당시 그날에는 노란색으로 입었다가 도주하면서 회색으로 갈아입는, 그러니까 이 뒤집어 입을 그런 생각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그렇습니다.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고, 이게 의도적 계획 범죄인 것은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데 문제는 왜 막지 못했는가 하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 지금 국회에서도 보니까 뭐 여성가족부 이제 야당과의 또 서로 질타가 오가긴 하더라고요. 네. 자, 앞으로 이 사건, 그리고 이제 피해자 이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에 분명히 형량은 좀 증가가 되면서 엄중해졌는데 피해자 보호에는 아직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대목들도 우리 공권력이 보완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태풍 남마돌이 이제 다 지나간 거죠? 네, 다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부산 지역하고 또 이제 포항을 포함해서 울산 남쪽 지역에 또 영향을 주고 갔어요. 피해가 있었습니다. 흰남노 이후에 또 같은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119 신고 건수를 봤더니요, 2,91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최다 신고가 191건으로 평시랑 좀 비교해 보면 1.8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뭐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평로가님, 올 가을에 태풍 또 지나갈까요? 태풍 계속 북상하고 있다고 얘기가 올라와서. 네네. 근데 이제 가을 태풍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길어진다는 말은 체류 기간 천천히 지나간다는 거죠. 천천히 지나가고 영향도 더 커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비를 좀 많이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산 지역에서 침수 가벽이라고 하죠. 그 침수 외벽을 이제 눕혀져 있다가 태풍이 오면 올려서 만드는, 그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었거든요. 태풍이 점점 가을 태풍이 세지고 체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주요 해안간의 그 침수 외벽 같은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없다면 만들고,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지반 자체가 낮아서 우리 그 지하주차장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냉천 주변이 원래 낮았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상시적으로 위험했다는 얘기들을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앞으로 이미 낮아 있는 저지대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빨리 연구해서 올해가 그냥 만약에 무사히 지나간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부터 빨리 외벽을 설치하든지 다른 방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한 태풍은 줄어들고 강한 태풍이 많아진다. 그리고 가을에 주로 지나갈 것이다. 전문가들의 좀 이구동성인 상황이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노마스크 야구장 관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확정되면 마스크 없이 야구장 관람, 가을 야구 좋죠.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게 정말 될 건가. 그러려면 이제 이 확진 상황이라든가 또는 코로나의 전반적인 상황이 좀 안정화돼야 될 텐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492님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신청합니다. 요즘 머리 복잡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노래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많은 날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벌써 50여 년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처럼 우리말 표현에는 사이간자를 쓰는 표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사이간자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에서처럼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를 말할 때,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처럼 일부 명사 뒤에서 관계의 뜻을 나타낼 때 간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 간자를 띄어서 씁니다. 그 외에도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해라처럼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낼 때도 앞에 말과 띄어서 씁니다. 반면에 어떤 단어 뒤에 간자가 붙어서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있는 경우에는 붙여서 쓰는데요. 그런 예로는 부부간, 동기간, 부자간, 고부간, 인척간, 다소간 같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혈육간은 띄어서 씁니다. 그리고 간자가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올 때는 동안의 뜻을 가진 전미사이기 때문에 붙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며칠간은 앞에 말과 모두 붙여 쓰고요. 대장간, 외양간 같이 간이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쓰일 때도 붙여서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태풍이 물러가고 이맘때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바람결이 선선해졌는데요. 당분간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6.1도로 어제보다 7도나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4도, 광주, 제주 25도, 부산 23도, 강릉은 21도 안팎에 머물겠고 남해안은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동해안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 영동에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맑은 하늘 속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강원 산지의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져 높은 산지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난마돌은 오전에 열대저기압으로 힘을 잃었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상권 해안의 낮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접근은 당분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두 번째 방문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1시쯤 유엔 총회 첫날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등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은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로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이후 가격이 급등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배추 3,000톤을 다음 달 초까지 공급하고 수출김치용 배추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이 추석 이후 28.3%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배추, 파, 이 농산물에 이어서요, 라면, 우유 같은 또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말 그대로 비상이죠. 게다가 환율마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정부는 늦어도 10월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 위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맹활약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셨네요. 자, 라면, 과자, 김치, 이 서민 먹거리 가격이 막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인데요. 초코파이 12개들이 한 상자 5,400원. 9년 만에 가격 인상이랍니다. 배추 한 포기 10,000원. 김치값 부담에 또 이 식당 상인들은 이거 장사 접어야 하나 울상인데, 자, 물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8월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5.7% 올랐다, 이런 통계가 이번 달 초에 나왔는데 네. 아마 5.7이라는 숫자 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네네. 7월 달에 물가가 6.3% 올랐다, 이 통계 나왔을 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24년 만에 물가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장바구니 물가로 다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배추 한 포기가 추석 즈음에 장 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다지 좋은 씨알이 굵은 상품이 아닌데 한 포기 가격이 16,000원, 17,000원 네. 이랬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홈쇼핑 MD들을 만나보면 네. 김치 방송이 그렇게 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 지나고 나서 태풍 한번 쓸고 지나가고 지금 배추 가격, 무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거의 70%, 80% 가까이 네. 오른 상황입니다. 2배 가까이. 그래서 봉지 김치, 요 포장돼 있는 김치 가격이 이미 올라 있거나 앞으로 오를 예정인데 이런 것들 편성하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 보실 때 그 정도로 부담들을 느끼신다는 얘기고, 오이도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한 70% 값이 올라 있고, 말씀하셨던 파 한 당 가격도 지난해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이미 50%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끝이 아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기름값 많이 올라서 이제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네. 석유류 가격이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값이 공장 돌리는데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업 제품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 가격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조정이 됐습니다만 선물로 사다가 라면 만들고 과자 만드는 회사들이 저희들 더 이상 원가 부담 못 이기겠습니다 하면서
이번 달 15일부터 농심라면 출고가가 평균 11% 이상 올랐죠. 일제히. 그리고 팔도 오뚜기도 10월부터 이제 라면값 올린다고 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덮쳐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정이 없다. 이랬던 초코파이는 또 오리온이고요. 막 네. 줄줄이 오릅니다. 지금 뭐 곡물, 채소, 말씀하신 가공식품, 공산품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자, OECD가 2022 한국 경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 5.2%. 지난 6월에 내놓은 전망보다 0.4%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다. 이런 분석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10월 정점론 꾸준히 언급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0월 정점 저는 찍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물가의 흐름을 보면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들 반영이 돼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말씀을 드리게 됐고 10월에 이제 추석도 지나갔고 했으니 정점 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정점을 찍었다는 게 우리가 느끼는 소비자 물가의 하락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겨울 지나고 봄 될 쯤에 입춘 지났으니까 이제 덜 추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입춘 지났다고 바로 우리가 그 두터운 아우터를 벗는 게 아니거든요. 4월까지 저는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춥단 말이에요. 네. 다만 추위의 강도가 덜해질 뿐이죠. 네.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복 지났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찬바람 불겠네 하지만 우리 지금 9월 말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덥잖아요. 네. 물가가 정점을 찍는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 한 순간이 지나간다는 뜻이지 장바구니 물가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 이걸 체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상승폭의 둔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고통지수의 현격한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10월 정점론은 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환율의 상승세가 좀 진정이 돼야 할 테고 이게 결국은 수입 물가를 좌우하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푸틴이 이 천연가스 가지고 어디까지 목리를 부릴 것이냐 이게 하반기 이후에 우리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유럽이 또 에너지 대란이 나면 우리도 만만치 않아질 것 같은데. 자, 이제 정점은 찍더라도 체감, 온기는 바로 오진 않을 것이다. 자, 환율 때문에 물가 정점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고물가에 이어 고환율도 지금 심각한데 오늘 환율은 1,490원으로 개장을 했더라고요. 네. 환율의 주요 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1,390원대다. 박병훈관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봐서 어떤 의미입니까? 1,390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1,390원 위로 올라가는 순간 1,400원 이후에 천장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이게 마치 그 사람의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런 단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왜 중년 이후에 보면 내가 20년 동안 이 앞자리를 유지했는데 앞자리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들 가끔 하시잖아요. 제 얘기를 하시네요. 네. 이게 참 씁쓸한 얘기인데 어느 수준의 범위 안에서 관리가 될 경우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경제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율이든 물가이든 우리가 심리적으로 저지선이다. 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이 속 긋고 있는 그 선 안에서 조절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개선됐을 때 빠르게 일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하지만 1,390원을 넘어섰다. 이후에 지난주 상황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15일에 1,399원까지 올라가고 16일에 정부가 강력히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 출회 이후에 1,390원 선으로 간신히 내려오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만약에 정부가 이른바 실탄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1,400원대라는 환율을 이미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그러면 1390원 이후의 상황은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기세가 무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1390원 이전과 이후의 환율 전망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1350원 갈 때요. 1400원 시대 대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에이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1500원대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으셔서 일각에서는 이 원화 가치 하락이 이미 위험수이고 IMF를 소환해야 한다. 우려도 나오는데 이 박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걱정되는 상황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나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기에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이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지대가 든든합니다. 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으냐 일각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300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이 넘거든요. 이걸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일각에서 IMF 기준이나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이거 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 경제의 체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내수 비중이 높거나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달러 벌어오기 힘들고 경제 성장이 주춤하니까 이 정도 쌓아둬라 하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의 하락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수출 잘해서 무역수지 적자 극복하고 경상수지 적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현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 수출이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기반은 튼튼한데 페달을 또 네. 열심히 돌려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좀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이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달 말에 연준이 최고 1%포인트 이른바 울트라 스텝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포인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결정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테고 수요일 밤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될 텐데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가장 높다.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게 실화냐 이렇게 느낀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0.75%포인트 가능성을 현재 미국의 증시 또 환율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대2 정도로 지금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데 FOMC 앞두고는 1%포인트까지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의견이 살짝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 일본, 영국, 유로, 유로존, 중국 할 것 없이 이 킹달러 앞에 다들 아주 손을 놓고 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다들 달러화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8월 1일 이후에 주요국 통화 가치를 보면 일본은 거의 10% 가까이 통화 가치가 떨어졌고 영국도 6% 이상, 한국도 지금 6% 이상 떨어져서 7%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남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어렵다. 자, 이 고강도 긴축 전망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물가가 의외로 안 떨어지고 8%에 머물러 있어서 깜짝 놀라서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계 증시 폭락했는데 이 국내 증시도 그때 타격이 컸죠. 우리나라 증시의 주식 가치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건 맞습니까? 우리가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한국의 경제 체력을 생각하면 좀 섭섭한 대접인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에서 시가총액이 324조 원 증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기는 했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유지가 된다고 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달러로 환산하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환율이 무섭게 올라가면은 떠나갈 요인이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하락하니까 버티기 어렵기도 했는데 이건 현재의 상황이고 그러면 최근 10년의 상황은 어땠냐 이걸 보면요. 작년까지 한국 기업이 요 재평가 못 받는구나 이거는 통계로도 입증이 돼요. PBR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주가를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 자산으로 나눴을 때 이 숫자가 얼마냐 요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PBR이 1에 만약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거 가진 돈 다 팔아도 요 청산 가치도 안 된다는 네. 뜻인데 최근 10년 동안 한국 주식의 PBR 1.163 거의 장부 가격을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박한 평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미국 금리 결정한 FOMC 지금 대략 예상해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올해 두 번째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좀 조금씩 올려서 금리 역전되는 상황이에요. 빅스텝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FOMC 앞두고서 미국의 연말 금리 전망을 보는 그 시선들이 눈높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게 점도표라고 해서 미국에서 금리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맞을까 요 경로에 점을 찍는 정말 점도표가 있거든요. 요게 6월에 점 찍었을 때는 최상단이 4%였는데 요 최상단이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최근 들어서 나와요. 예. 한국은행의 현재까지 입장은 한 번에 올릴 때 0.25%포인트씩 이제 우리 남아있는 회의가 두 번 남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지만 미국 금통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거고 우리는 11월이면 일정이 끝납니다만 미국은 12월에 한 번 더 카드가 있기 때문에 11월 상황까지 봐야 아마 미국 금통위가 11월 초에 있고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올해 11월 24일에 마감이 되거든요. 요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는 11월 미국의 선택까지 봐야 그래야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 끝으로 고금리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금리 문제는 거래 절벽 지금 가격도 이제 낮아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자, 부동산 시장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과거의 사례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고금리에 지금 뭐 반포의 인기 있는 대단지 이런 곳들이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5년 동안 하락했고요. 이후에 8년 동안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는 시야, 내가 보는 이 장기간의 그 기간 선정을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졌어. 아니야, 장기간으로는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지역에 따라서 인프라에 따라서 극과 극의 시장 상황이 향후 한 5년 동안 펼쳐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더 무섭습니다. 아유, 청취자 고선홍님, 박연미 평론가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또 1591님은 박연미 기자님 반갑습니다. 정답 박연미 이렇게 응원과 또 반가움을 표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대통령 또 순방 끝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우리나라 전기차 문제 등등 글로벌 상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궁금한 게 많을 때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훅 쌀쌀해졌는데 박 기자님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네. 늦은 여름 휴가를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휴가예요. 어제부터? 네. 그럼 제주는 언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가려고요. 오늘 방송을 잘 하고 그다음에 떠나려고 좀 늦췄습니다. 아니, 내일 할 걸 그랬나? 네. 휴가 간다니까 갑자기 급 질투심이 부럽습니다. 잘 쉬고 오시고요. 네. 자, 대통령실 먼저 가보죠. 박 기자님께 오늘 뽑아낼 게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전 조문을 하지 못했고 후 조문록을 작성했다. 이게 이제 정치권은 또 시끌시끌해요. 자, 어떻게 된 게 팩트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설명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제가 뭐 몇 번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결국 교통 문제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설명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어디 뭐 종로에서 보기로 했다. 근데 집회 때문에 내가 늦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가는 일정인데 사전에 거기 사람이 많을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못했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준비하는 팀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뉴스 보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왜 사전에 조문을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랑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관 앞에 가가지고 이제 원래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좀 참배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정 앞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식은 실제 참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관 앞에 가서 하는 참배는 결과적으로는 취소가 된 겁니다. 리셉션은 이제 참석을 한 거고. 맞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한 거고요. 자, 이제 근데 우리가 일부에서도 다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통역이나 의전비서관이 동행 못한다. 개별 차량 이용 못하니까 뭐 국가 대표 정상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출국 전에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오전 7시 출발 예정이었고 그때 떠났으면 조문했을 수 있다. 근데 9시에 출발해서 늦게 도착해서 현지에 도착한 다음에 교통통제로 취소다 그러니까 좀 혼란이 하게 됐다. 요거는 팩트는 뭐예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교통 문제라고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늦게 도착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다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제 이게 이제 영국이 홀대를 했느냐 이런 문제로 가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홀대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그건 뭐 우리가 일정을 조금 촉박하게 잡았다가 현지에서 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도 딱 요거는 준비 부족 요 문제까지는 딱 짚는 게 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좀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야당 중심으로 근원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당 의원 같아요. 이게 그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실리콘밸리를 갔다가 뉴욕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막판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제 서거도 있었고. 가겠다고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조문 결정이 나기 전에. 그래서 이거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침 또 서거를 했고 그 장례식도 있고 하니까 전 세계 정상들이 다 간다. 그럼 우리도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누구의 결단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자단 비용도 한 1,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지금 각사에서 지금 내는 비용이 엄청 많아졌어요. 청취자분들 혹시나 기자들 또 누가 세금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자들 돈 엄청 내고 지금 가는데 중요한 얘기를 전해주셨네요. 일정이 바뀌면서 확 늘어난 거예요. 비용이. 각사가 부담할 비용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간 거냐? 영국이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정도로 특수한 국가냐?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뭐 개인적인 또 인연이라도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들 그 물음표라는 거예요. 지금 주영 대사도 없는 상태고 외교부 장관도 없잖아요. 지금 뉴욕에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꼭 굳이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느냐라고 했던 미국 다음으로 많은 또 병력을 보냈던 우방 국가이고 조문은 잘했다 생각이 되는데 준비가 철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네요. 자, 최 기자님, 어쨌든 정기국회 막은 올랐고 어제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어제는 정치 분야였고 뭐 오늘 경제 등등인데 이게 굉장히 질의와 문답이 많은데 기사는 항상 딱 방점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영빈관 신축건 그리고 이제 태양광 카르텔. 자, 기자들 관심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부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영빈관 알았느냐? 신문 보고 알았다. 이건 좀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맞죠. 왜냐면은 그 부분이 좀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어쨌든 예산안을 이제 국회로 보낼 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땅땅땅 두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실이든 뭐 기재부든 담당 실무자를 문책하기 위한 회피성 발언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민주당 쪽 시각이에요. 총리도 그렇게 말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려고 하길래 조금 실망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은 알았는데 일단 모르쇠 하는 거냐. 정말 몰랐냐. 그러니까 무능이냐
나쁜 거냐 이게 근데 몰랐을 수는 있다고 보는 게요. 예산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이제 뭐 한 500조, 600조 하는 네네. 거라서 세부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이게 기금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뜯어보지 않는 한 모르는데 네. 이걸 필요로 하는 대통령실에서 슬쩍 그냥 밀어 넣었던 걸 수도 있죠. 근데 그 총리나 이런 분들은 이제 큰 단위로 주로 보다 보니까 네네네. 문제가 없으면은 뭐 계속 보내고. 나중에라도 총리한테는 알려줘야죠.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모른다. 자, 국무총리도 모르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도 일부 몰랐다. 영빈관 예산. 그러니까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지금 처했어요. 결국 대통령이 그냥 철회를 순식간에 해버렸지만 논란은 남았는데 자, 이 결정 나올 때 박 기자님이 여권 관계자와 함께 있었다. 자, 취재는 된 내용을 풀어보시죠. 네. 사실 취재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좀 만나던 사람이라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가. 금요일 저녁 8시 한 10분, 20분 요런 정도 시간이었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영빈관 철회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여권 관계자가 딱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8시 뉴스나 SBS죠. 혹은 또 9시 뉴스, SBS나 MBC고 9시 뉴스, KBS 뉴스에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빨리 이거 한 줄이라도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좀 빨리 압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전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참모진들이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진 못했대요. 아무도 그런 보고를 올리지는 못했는데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결단이다. 네, 대통령이 결단해서 철회를 했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앞 과정 자체가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들은 좀 속도를 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주더라고요. 중요한 것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넣었답니까? 이 예산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마 다 추정하기로는 하여튼 재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좀 상식적인 얘기이긴 한데 일단 대통령도 몰랐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의 부대시설인데. 몰라도 문제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알았어도 문제고 이래저래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꼬투리를 잡아보자면 그래서 이게 저녁 뉴스였잖아요.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한 워딩은 좀 실패한 워딩이다. 그럼 신문 보고 다음 날 신문 보고 알았다는 조간신문. 그날 다 조간들도 방송 보고 다 밀어 넣었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대처가 늦었다. 그건 그냥 언론을 통칭한 표현 아닐까요? 아니 이게 그렇죠. 언론을 통칭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또 총리실의 참모들도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그럼요. 이거 이제 속보로 뜬 순간 보고했겠죠. 이거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사실 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아까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결단해가지고 철회했다라는 건데 이거 얘기하면서 아무도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강하게 대통령한테 제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좀 불만, 문제제기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보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좀 감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또 이런 얘기는 있긴 해요. 보도 나왔다고 하루 만에 철회? 이건 뭐지? 무슨 국정을 이렇게 조변석계 뒤집듯이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빈관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럼 이걸 계기를 토대로 좀 계속 설득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 그럼 한 발 빼. 그래서 바로 철회를 하니까 너무 이거 어느 장면 맞춰야 될지 혼란이 좀 그런데 또 철회한 이후에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새영빈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결국 외교부터 영빈관 논란까지 이런 모든 이제 과정들의 배경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거 대통령실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없는 거 아닌가 걱정은 돼요.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있었지 않습니까? 20% 한 80명까지 물갈이한다. 지금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좀 슬픈 얘기더라고요. 슬퍼요? 네, 이제 대통령실 전현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권 관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 말 많이 하면은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기자들하고 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 잘려 나온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특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게 좀 비인간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때 추석 전에 이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50여 명이 추석 전에 정리가 됐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 당 쪽으로도 이런 연락이 왔다 그래요. 정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당에서는 이왕이면 뭐 추석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추석 전에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소위 추석 밥상 민심이랄까요. 예, 예. 거기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쇄신하고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어떻냐면은 집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명절날. 아들이나 뭐 딸이 대통령실에 우리 남편이 혹은 뭐 우리 부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잘렸다 이 얘기를 추석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석 전에 정장을 입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그냥 카페에 와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명예퇴직 당하고 그냥 집에 얘기 못 하고 IMF 때 매일 도시락 싸서 회사로 나가는 척하고 선릉공원에 모여서 맞습니다. 그때 막 고스톱 치고 그러던 장면이 생생하네요. 그렇게 좀 출근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추석 때까지는 말을 차마 못하고 가족들한테 이제 그 이후에 아마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소위 살아남은 사람들도 좀 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이 취업 제한도 3년간 걸리는데 물론 모든 게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유관 기업에 유관 관계 기간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짧은 기간 있었다 가는 걸로 경력이 남잖아요. 이건 보통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 일종의 영전이어서 좋은 대우를 받게 마련인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죠. 소위 잘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우울한 거고 또 두 번째 얘기는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자기 조직의 어떤 수하들이 좀 잘리게 되면 이 친구는 안 된다 차라리 뭐 나를 대신 자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버티는 그런 그림도 그런 상관 요즘에 없죠. 없었다고 영화 합니다. 얘기죠. 대통령실에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서서 누구 행정관이 잘리는데 이걸 말린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실세분들은 막 추천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더구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리고 나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여러 가지 좀 그 비인간적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드렸는데 뭐 휴대폰을 뭐 포렌식을 한다라든가 직원들의 아니면 뭐 이제 누구는 누구 개파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에서 걸리는 게 없으면 뭐 근태를 좀 평가를 다시 해본다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통령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됐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마치 그냥 대대적인 조직 내 감찰이 이루어졌던 거군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들이 실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들인데 이게 싸움을 그저 그림을 크게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정치권의 소위 핵심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었고 이 사람들을 관료 집단하고 검찰 라인들이 연합해서 몰아내는 그런 정치적인 숙명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정작 위에 사람들은 전혀 안 죽고 밑에 실무자들만 다 죽어나간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쓴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있었던 모 인사가 하는 말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실세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정무 라인에서 보고서를 쓰는 게 우병우 수석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보고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쓸 수 있었지만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쓸 수는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못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잘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추석을 전후한 또 가슴 아픈 기사를 전해주셨네. 이 지금 굉장히 영리한 게 이분들이 잘려나갔다고 해서 밖에다가 쉽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래도 지금 정권 초기고 정권을 어쨌든 국민의힘 쪽으로 잡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들을 일반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라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특히 여의도 낭인 이런 분들은 취업을 하려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폭로한 순간 결국은 뭐 그때야 어떻게 반짝 주목을 받을 수 있어도 이게 이제 본인의 결국 밥벌이 생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제대로 막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잘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정치 표면에서는 고매한 얘기들을 하는데 정치 이면에서는 이렇게 또 아주 진짜 먹고 사는 치열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리고 걸 이거 하나 또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쓰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왜 누가 잘렸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궁금한데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린 당사자들도 내가 왜 잘린 건지. 아니 일하던 동료 50명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마 이유가 다를 건데 그 이유를 모르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선 의원실 출신은 거의 안 잘렸고 다선 의원실 출신들은 좀 잘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실에 처음 온 사람들은 거의 안 잘렸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있었다가 다시 이제 임명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정을 해보건데
이 충성도 순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선 의원실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초선 의원실은 상대적으로 낮고 네네. 그리고 이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만 충성을 할 사람이냐 이런 평가들이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잘려나간 자리에는 지금 법률비서관실 산하에 굉장히 사람이 많다 그래요. 한 30여 명 된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한 명씩 그 비서관실에 좀 자리를 배치하게 되는 이제 혹시나 이게 뭐 감시병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그라들었습니다만 대통령실 인적쇄신 문제 나올 때 이 법조인들이 강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득세할 것이다. 말씀드린 김에 비화를 좀 더 말을 하자면은 이번에 잘린 분들 중 하나가 이 뉴욕 순방건에 대해서도 실무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욕 순방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분을 잘라가지고 이 준비 과정에서 이거 분명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는 추진 중인데 담당자가 없어져 버림으로써 그렇죠. 이미 선행으로 갔다 온 사람인데. 아이고 참 큰일이네요. 자, 그래요. 이번에는 한번 야당 민주당 가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이 김건희 여사 순방 보고서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은 영빈관 논란 또 대통령실 논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에는 추석 민심용이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뭐 기소 소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근데 좀 특검법에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어제 이제 핵심 관계자를 추진한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게 진심이고 국민들 여론도 심상치 않다. 단순히 이게 그 선전용인 뭐 여론조사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즘 점점 이제 광화문에 뭐 집회하러 나온 분들도 있고 그에 맞춰서 시민들도 호응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법사위에서도 이걸 계속 얘기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진전, 실무적으로도 이제 법안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모르게 한 발씩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려고 하고 이걸 자꾸 여당은 뭐 이재명 대표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원래 이건 정말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좀 진정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해명이 되는 게 없이 의혹이 하나 벌어지면 뭐 최근에 보면 나토 순방 이후 뭐 장신구 논란 이게 고발로도 이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해명이 좀 깔끔하게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 논란에는 신경을 당연히 이제는 좀 전폭적으로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가 쓴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야당 발로 뭘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 뭐 자료 송부 요구를 했던데 뭐 답변이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제목을 아무래도 조금 세게 달 때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히 목걸이고 하니까 이제 목걸이에 뭐 이렇게 달았는데 올라갔더니 이제 포털에 떴더니 연락이 옵니다. 뭐 목걸이를 좀 장신구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톤 다운인 목걸이와 거죠. 장신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 목걸이가 좀 더 직관적이고 장신구는 뭔가 좀 포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정보도 요청이 좀 많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만큼 김 여사 관련 보도를 더 홍보수석실이 신경을 쓰고 있다. 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얘기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추정되는 게 보통 그렇게 표현 바꾸는 것들 요청들 기자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을 했다. 이런 거에 성과 표시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목걸이나 장신구나 뭐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런 정도의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뭐 성과를 내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일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나 싶은데 자, 이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이게 61표 그리고 이용호 의원 1년도 채 국민의힘에 몸담은 지 되지 않은 이용호 의원 42표 불과 19표 차이였습니다. 그 어제 의총장에서 의원들 간에 탄식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자, 박 기자님 보시기에도 이변은 이변입니까? 네, 굉장히 이변이죠. 사실은 그날 아침에도 혹시 이용호 의원이 사퇴하고 그냥 추대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예측이 될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박빙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용호 의원은 당에 전혀 지분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사람이죠.
처음 될 때는 국민의당에서 당선이 됐고 네. 유일하게 지금 호남 지역구고 두 번째 될 때는 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입해온 인사인데 재선이기도 하고요. 사실 재선 원내대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럼 결국 이게 이용호 의원의 자력이냐,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의 능력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보다는 이게 이제 다른 심리, 반발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도 탄식을 좀 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 선거 결과 가지고 뭐 여권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인사인데 이거 당 장악 실패한 게 아니냐, 이거 진짜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제 윤심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 좀 홍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밖에 안 된 거잖아요. 예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될 때는 80% 정도를 받았거든요. 한 20표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진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윤심인 게 실제 맞든 아니든 간에 결국 그 말이 안 통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의미가 크고 또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의원들이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지 일반 당원들 민심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렇다라면은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전조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3번 연속 비박계가 당내 선거를 이기거든요. 당내 경선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친박계가 아닌 비박계 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또 정의아 국회의장 다 비박계가 당선이 되면서 결국 이 권력 구도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에 전조 증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너무 임기 초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선 전 대선 후 그냥 윤핵관 이렇게 불렀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은 또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라인이 갈렸다. 권 라인이냐 장 라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또 돌돌주라는 표현은 살아남았어요. 돌고 돌아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원내대표 체제가 됐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 윤핵관들이 아까 6대 4면은 40% 정도는 비주류 혹은 뭐 비윤 반윤 나머지가 친윤.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역학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밀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공개적이라서 명확한데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6대 4로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장제원 의원이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한 가지 얘기가 있고 또 반대로는 소위 예전에 민들레 모임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용호 의원도 같이 했고 장제원 의원이 실세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됐었던 모임이었는데 이 민들레 쪽에서 이용호 의원을 지원해 준 거다. 그럼 대략 20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도 맞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례적인 해석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튼 간에 이 장제원 의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에 좀 관계가 좀 나눠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자, 최 기자님.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면 매일 새로운 수사 상황이 올라와요. 성남 FC 의혹 터졌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나왔죠. 또 이 대표뿐 아니라 가족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또 장남 사건도 나왔죠. 자, 민주당 쪽 인사들이 최근 이 대표의 요즘 관심사는 오직 민생 입법과 성과뿐이다.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얼굴 한 켠이 좀 수심이 그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계속 수사를 받고 소환조사 받고 하는데 재정 상일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하면은 또 할 말이 없긴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인데 어쨌든 지금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약간 억울해하는 게 이재명 대표 워딩이 95%가 민생인데 왜 5% 그 잠깐 뭐 얘기하는 이런 수사 관련된 뭐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도량이 훨씬 많다. 그건 좀 그래도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제 또 제가 뭐 친명도 만나고 비명도 만났는데 비명 쪽에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걔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계속 다음 총선 공천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나를 공천할 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본인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류도 당내에서 아직 없진 않다. 불안한 기류도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민주당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네. 대선 때는 대장동이었잖아요. 근데 대장동은 요즘엔 잘 안 올라와요. 그게 지금 민주당 의원도 어제 하는 말이 자기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들어보니까 반부패 수사, 그러니까 특수부죠. 네네. 1부와 3부가 붙었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굉장히 그 특수수사에 능한 분들인데 오래됐어요. 지금 수사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이 정도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뭔가가 아직도 어디서 새지도 않고 이상하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뭐 없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지금 정권 차원에서 카드로 쥐고 있다가 정말 대통령이 위기의 순간에 몰리면은 결정적 시기에 쓸 수 있려고 준비된 카드가 아니겠냐. 비장의 카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라 왕창 만약에 꺾여서 내려갈 때 반전 카드로 꺼내기 위한 하나의 작전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항상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어쨌든 두 분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 정치의 이면이 참 녹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씁쓸합니다. 지금 민생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이게 생존투쟁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은 드네요. 여기서 정리해보죠.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부탁해요. 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초콜릿 맛 파이. 그 비싸다는 가격이 올랐다는 초콜릿 맛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IT본부. 자,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이 OTT의 대표주자 넷플릭스 얘기 간혹 전해드리긴 했는데 자, 요즘 심상치 않다. 우린 뭐 수리남도 보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자,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작품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또 수리남 얘기하시고 또 오징어 게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에미상도 탔고. 네, 근데 그 에미상 탄 거에서 좀 오히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컨텐츠에 지금 절해야 되는 시대다. 반대로 지금 K 컨텐츠 빼고는 넷플릭스가 진짜 시원치 않아요.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말씀하셨던 에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넷플릭스가 이 미국 드라마의 상인 에미상에서 스텝 기술상 모두 다 해서 44개의 상을 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26개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네요. 지난해는 휩쓸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본상,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체에 대한 뭐 기술 이런 거 말고 이게 오징어 게임이 2개고 그 외에 1개 해서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징어 게임 빼보면 정말 이제 옛날보다 별별이 없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 이제 올 초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3월에 있었는데 이때도 넷플릭스가 27개의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은 감독상 하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컨텐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대부분 뭐 좋은 컨텐츠 나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럼 그만큼 이제 덜 탄 상들을 어디서 탔느냐? HBO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HBO는 전통의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통의 채널이 이제 기존의 컨텐츠 말고도 이 컨텐츠를 OTT 형태로도 요즘에 채널 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탔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또 이제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게 애플 있잖아요. 애플에서도 최근에 이제 OTT를 하잖아요. 근데 애플 TV, 뭐 애플 TV의 작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아카데미에 이제 상을 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하면은 이 OTT의 선발주자고 컨텐츠도 좋았는데 작품적으로 이상하네 오히려 다른 OTT들에 밀리네라는 느낌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고 또 이래서인지 최근에 글로벌 유료 가입자가 최초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글로벌 유료 가입자 117만 명이 떠나갔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말 이후로 보면 주가가 한 65% 정도까지 빠지는 뭐 이러한 영향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고민이 뭐냐면 넷플릭스가 잘 못하는 거냐 혹은 지난번에 짚어주신 대로 OTT가 춘추전국이 돼서 뭐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뭐 이제 아마존도 프라임 막 뛰어드니까 그쵸. 거기도 이제 후발주자들은 컨텐츠에 막 투자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경쟁이 격화된 거냐? 그럼 사실은 또 소비자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OTT라고 하는 거가 가장 IPTV랑 다른 게 건당 보는 게 아니라 월 사용료를 내고 보는 거잖아요. 월 사용료 보려면 쉽게 말하면 컨텐츠가 계속 새롭게 오거나 혹은 봤던 걸 또 봐도 재밌는 게 있어서 이른바 N차 관람을 계속 이제 이끌어내야 되니까 뭔가 팬덤이 많은 컨텐츠가 있으면 유리해요. 근데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옛날 컨텐츠가 많았는데 근데 뜯어보면 그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이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또 그것도 있지만 뭐 미드 중에 가장 유명했던 프렌즈 뭐 이런 것들 또 뭐 빅뱅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만든 그렇죠. 근데 프렌즈가 이제 HBO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가져가니 많이 하다가 이건 유지를 했는데 빅뱅 이론이라는 또 미국의 드라마가 있는데 그건 넷플릭스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의 발길을 끌 수 있는 콘텐츠들 원래 만든 데서 빼간다. 왜냐면 디즈니도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도 OTT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더니 아주 짧은 시간에 1억 명 돌파했죠. HBO도 우리가 원래 컨텐츠 하는 데니까 우리가 OTT 만들면 되겠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가져가니까 원래 넷플릭스 하나만 있을 때는 공급만 해주던 데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고 그들의 컨텐츠가 나오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거 참 어려워지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콘텐츠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럼 그 돈을 많이 들어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번 보고 할 게 아니라 꾸준히 봐서 오래 유지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가입자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춘추 전국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작사가 뺏어간다기보다는 원래 우리 거였는데 넷플릭스에 공급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안 줘. 그건 우리 채널로 들어와야 볼 수 있어. 그렇죠. 이제 이런 서비스로 담벼락이 두꺼워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넷플릭스가 최근에 자신들의 원칙까지 뜯어 고치면서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고 있다. 이건 아직 시행된 건 아니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떤 거냐면 원래 넷플릭스가 초기 철학이 본인들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였어요. 광고하지 않겠다, 뉴스하지 않겠다, 스포츠하지 않겠다. 요 세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컨텐츠 유통을 하겠다였는데 지금 문제가 말씀드린 OTT가 너무 많아지니까 본인들이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광고를 이제 결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른바 몰아보기, 빈지 워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어져서 시리즈를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가는데 이제 몰아보기 할 때 광고가 중간에 나오는 이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주면서 가격을 이제 아주 뭐 절반 정도까지 최대 할인을 시켜주겠다. 광고를 보는 대신에 가격은 낮춘다. 네, 한 절반 정도 낮추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1시간 컨텐츠당 한 4분 정도의 광고.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4분이 나올지 아니면 시작할 때 뭐 중간 광고가 나올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의 컨텐츠는 한 4분 정도 광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이슈가 있는데 저가용 요금제를 나왔을 때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거에는 컨텐츠를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넷플릭스 입장에서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컨텐츠가 자사의 오리지널 컨텐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있는 영화에 광고를 붙인다고 하면 그것도 그 광고 수익을 또 원래 원저 작자랑 나누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광고 요금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요금제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중심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볼 수 있는 폭은 좀 좁아지지만 가격은 한 절반 정도고 광고가 한 4분 정도 나오는 이런 모델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정도까지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초기부터 넷플릭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약간 씁쓸한 대목인데 그렇죠. 광고까지 봐야 되나? 그게 없어서 또 깔끔해서 좋았는데 굳이 또 광고를 넣는다면 뭐 오징어 게임 같으면은 뭐 라면이라든가 좀 이제 내용과 연관되는 거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요. 그럼 너무 PPL인가? 네. 자, 넷플릭스에서 진행하려는 광고 요금제. 이게 또 OTT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청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퀄리티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약간 미국 시장으로 하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워낙 이 컨텐츠 보는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예전에 케이블이 비쌌는데 이게 이제 코드 커팅이라고 그래서 케이블 보던 걸 OTT를 보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되게 OTT가 종류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 가구의 50% 정도가 4개 이상의 OTT를 유료 가입해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뭐 2만 원 정도로 치면 4개면 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꽤 크단 말이에요. 월 지출이. 네, 그러니까는 하나 콘텐츠라도 한 50%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볼 의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분이라고 하는 광고가 우리한테는 되게 길 수 있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워낙 그 예를 들면 1시간에 광고가 한 케이블 보면 10분에서 20분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짧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좀 퀄리티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광고가 어쨌든 지금 한 2억 명 이상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이 넷플릭스한테 보여지는 거니까 이거 거의 유튜브 이상의 광고 비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조금씩이지만 그 넷플릭스의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다른 OTT들 역시도 우리도 이제 유료 광고 요금제 만들겠다, 뭐 패키지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지역 유료 케이블이나 그렇죠. CATV라고 했죠. 지금도 케이블 채널들이 있지만 광고 긴 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영화 1부와 2부 사이에 한 15분 광고 봐야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제 광고가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는 해외의 OTT 시장, 다른 채널들, 결국 이제 후발주자들이 막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또 경쟁력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재미있는 게 말씀드렸던 광고도 있는데 묶음 상품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나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컨텐츠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개의 또 뭐 ESPN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볼 수 있는 컨텐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개를 같이 묶어서 OTT 두 개 가입할 때는 할인하는 뭐 이런 식의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광고 기반의 상품을 이미 뭐 디즈니, 훌루 이런 데들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그러면 기존에서 할인하면 모르는데 원래 가격을 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광고를 보시는 분들은 할인하는 약간 그런 식이야. 조삼모사 같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뭐 이런 글로벌 모습들도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싼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싸지도 않고. 아유, 어디나 시장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묶음 과자 살 때나 컨텐츠 상품을 묶어서 살 때나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 OTT 시장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이제 이 OTT 시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 생존 게임이 흘러갈까 궁금한데 그건 앞으로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T 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초콜릿 맛 파이 받으실 이 청취자분은요. 9336-1591-7805-4049-5577님 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